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섭. 네. 저 이제 문화파트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문화파트 오면 이렇게 좀 제 인생과도 관련된 곳이라서 문화파트에 들어오면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문화 쪽은 좀 이렇게 저랑 인연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사학과를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사학과를 들어갔을 때 좀 사실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또 소위 그 범생인 출신이라서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와 진짜 이제까지 제가 배우지 못했던 막 그런 내용들을 막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래 하죠.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저는 중앙도서관에서 콕 박혀가지고 사학과가 영어 공부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 인생에서 그 반전이 됐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학과의 답사부라는 곳을 제가 들게 돼요. 다른 학회는 너무 무서워서 못 들겠더라고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사부에 들었는데 답사부는 사실 뭐 저 들고 싶어 든 건 아니었고요. 좀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돌아다니니까 돈이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돈 드는 건 조금 약간 제가 좀 고민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뭐 하나 적은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영원히 학교 못 다닐 것 같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어디 하나 적은둬야지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던 곳이 바로 사학과 답사부입니다. 답사부에 들어갔는데요. 이야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특히 문화와 관련된 저는 사실 문화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문화 파트만 들어가면 정말 짜증이 났어요. 왜? 맨날 외워야 돼. 뭐 연가 7년면 금동열에 입사 기억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 그걸 외우래. 이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근데 이제 사학과 답사부에 가가지고 제가 진짜 왜 그 옛날 그 심청전에 신봉사 눈 떴다 뭐 이런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완전히 눈이 팍 떠가지고 정말 이 문화의 어떤 그 매력에 푹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문화 파트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시간은 좀 적고 어쨌든 제가 이 문화 파트마다 재미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문화 파트 오프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유교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여러분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웠던 내용 다시 배우는 겁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유교인데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중앙에서는요,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냐면 중앙에서는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네, 바로 개혁군주 소수림 왕에 의해서 세워진 태학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수림 왕에 의해서 일종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학이 있었다. 근데 지방에도 여러분들 뭐 중앙만 교육을 시킬 수 없잖아요. 지방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 이 지방 교육은 어디서 담당을 했냐면 지방 교육은 경당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경당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했는데 특히 경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 장수왕의 평양천도 즉 평양천도 이후에 세워진 지방교육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당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경당은요 가르치는 이 문뿐만 아니라 학문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도 가르치는 무술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고구려인들이 좀 싸움을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싸움을 잘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학교에서 무술 연습, 싸움 연습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제로도 강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당에서는 바로 이렇게 문과 무를 겸비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백제도 역시 교육기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록이 없네?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 백제는 뭐 문화 강국으로서 뭐 워낙 유명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근거를 볼 수 있는 근거, 유학의 어떤 발달, 문학의 발달, 어떤 그 학문의 발달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를 살펴봤더니 일단 뭐니 해도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박사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박사. 그래서 뭐 오경 박사, 그다음에 뭐 의박사, 그다음에 역박사, 뭐 이제 그 달력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그 박사들 용어가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학문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왕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왕인이라는 사람이 논어라든지 천자문, 이 논어와 천자문 이런 것들을 일본에 전파하는 모습들. 그건 뭐냐면 문화적 수준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에 전파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왕인.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그 마쓰리인가요? 뭐 어떤 그 지역 풍습이 있어요. 마을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왕인 박사가 오는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게 아직도 일본에서는 큰 마을의 어떤 행사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삼국시대에 어떤 그 일본에 영향을 주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 봐도 백제의 어떤 그 유학의 어떤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또 이제 굉장히 그 유려한 문체를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사택지적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부여에서 발견이 된 그런 비석인데요. 이 사택지적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체가 아주 유려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 불교적인 요소, 뭐 도교적인 요소, 뭐 여러 종교적 요소가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택지적비에 쓰여진 문체 자체가 굉장히 유려하다. 이건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어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체들, 그런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교 발달의 한 근거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이제 이 신라도 유학을 굉장히 장려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가?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서기석. 자, 임신서기석은 뭐냐면요, 임신년에 이 신라의 어떤 청춘들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유교 공부 끝내자. 이걸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한능검 심화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우리 이 한능검 심화를 4일 만에 끝내자. 40강이니까 하루에 10강씩 해서 4일 만에 끝내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일 만에 끝내지 못한 사람이 떡볶이를 산다. 나는 약속을 해서 종이에다 적어 놓은 거야.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잘 포장을 해가지고 땅 속에다가 묻어. 예, 묻은 다음에 운 좋게 100년이 흘렀어. 200년이 흘렀어. 근데 그 약속이 발견된 거야. 우와, 올해가 무슨 년이죠, 여러분들? 예, 올해가 무슨 년이야? 그러면 그 종이가 바로 뭐 임신년이다. 올해 임신년 그 종이에 기록된 약속. 옛날 사람들이 보는 거야. 보면서 이 한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은 한국사 교육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구나. 그 당시 한국사가 이렇게 중요했네.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임신서기석도 그렇게 신라의 어떤 그 청춘들이 열심히 공부하자는 걸 서로 약속을 적어 놓았던 떡볶이 내용은 없어요. 여긴 여러분들. 어쨌건 그런 것들이 지금 적혀져 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굉장히 유학이 발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유학은 기본적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충을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충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역시 뭐 하나의 근거를 볼 수 있는 화랑도도 화랑도에서 그 화랑도의 어떤 그 규칙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세속 5개가 있어요. 세속 5개. 5개의 지켜야 될 그 규율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원광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역시 뭐 임전무태라든지 나라에 충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유교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게 삼국이 굉장히 유학을 장려하고 발달시키는 모습들. 왜? 삼국시대는 고대 국가의 기틀, 왕권의 강화 이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바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학은 발달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통일신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통일신라 교육기관 또 역시 너무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네, 바로 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유학을 또 장려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늘 전 자발적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국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의 발달 중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역시 이제 설총을 또 들 수 있죠. 설총. 자, 이 설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육두품 출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공교롭게도 이 국학을 장려했던 왕은 누구였죠, 여러분들? 국학을 세웠던 왕은 바로 신문왕입니다. 맞죠? 신문왕인데 이 설총을 등용했던 왕 역시 신문왕이다. 설총을 등용했던 왕 역시 신문왕이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빰빰 기억해 놓으시고요. 신문왕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총 같은 경우에 신문왕에게 무엇을 바쳤냐면 화왕계, 꽃의 왕, 꽃의 왕이 지켜야 될 어떤 규범, 어떤 좋은 소리 이런 것들만 귀 기울이지 말고 쓴 소리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옆에 앉힐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써서 바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설총이죠. 설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한자를 쓰긴 썼는데 한자와 우리의 말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 따로 글자 따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해결한 게 바로 우리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역시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우리의 말을 붙입니다. 한자의 음이나 훈이나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두라고 합니다. 이두. 그래서 이두를 통해 가지고 이두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세종대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이두 자체도 한자를 갖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려워서 제대로 활용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강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강수가 썼던 그 외교 문서를 보면요. 상당히 유려합니다. 상당히 이 외교 문서가 상당히 유려해요.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학문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화랑세기, 화랑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화랑세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승전, 옛날 승려들, 유명한 승려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고승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산기라든지 한산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구주 중에서 한산주가 있어요. 그 한산주에 파견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모습들을 적어 놓은 것들인데 이런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의 특징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상당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같아요. 김대문 입장 속에서는 지금 통일신라로 접어들면서 뭐 불교의 확산, 어쨌건 불교는 외래 종교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외래의 어떤 외국화된 어떤 문화들이 물밀듯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대문 같은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외국 문물 들어올 때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김대문도. 그러면서 바로 이런 우리의 어떤 우리의 승려,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이야기, 우리 것들을 좀 이렇게 써 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 자체들이 바로 학문의 어떤 발달,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여기 이제 통일신라 초기의 어떤 그 모습들 유추하시면 되겠고요. 이 말기에 가면요, 국가에서 시행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독서 3품과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독서 3품과라는 것을 시행을 하는데, 이건 어느 왕 때냐면 원성왕 때. 네, 원성왕 때 이 독서 3품과를 시행하는데, 말 그대로 독서 3품과를 시행하니까 원성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성왕인가? 네, 원성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독서 3품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책을 읽힌 다음에 그걸 시험을 봐서 품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 시험에 과거 시험. 과거 시험의 전신이 바로 이 독서 3분과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보세요. 과거를 보면 이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이 과거 시험을 치르고 왕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권 강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시행을 한 시기가 언제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통일신라 말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통일신라 정치체제 한번 봅시다. 통일신라 초기, 전기에는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들 보일 수 있는데 말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왕권이 약화되죠. 중앙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의 지금 독서 3분과를 지금 시행한다는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그래서 이 독서 3분과는 시행되지 못한다. 결국은 이제 이게 시행되지 못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시행한 게 고려시대에 가서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통일신라 말기에 정말 그 유명한 학자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 뭐니 해도 우리 할아버지 최초. 근데 진짜 제가 계속해서 육두품 얘기하고 골품제 얘기하고 나는 육두품 집안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최치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청문회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저를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진짜 최치원이 할아버지 맞냐? 라고 답변하면 저는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집엔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경주 최씨긴 한데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경주 최씨 종가에 갔더니 제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알려졌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최 선생님 오셨다고. 아유, 이제 딱 물어보면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혹시 몇 대 손에 무슨 팝니까? 요거 이제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이제 전 막혀요. 몰라요, 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는 최초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게 일부러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시라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와, 그건 뭐 이렇게 그걸 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참 민망하게 그냥. 네. 그래서 최치원 육두품 똑똑한 집안이잖아요. 경주 최씨반요, 그죠? 이 최치원이 정말 그 시조로서 아주 그 똑똑한 집안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최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청춘 시절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빈공과 이건 이제 중국에 온 당나라에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인데 아이고 뭐 너무 잘합니다. 네, 떡떡 합격하고요. 또 글을 그렇게 잘 써요. 그 당시 이제 황소의 난이라고 해서 아마 세계사 공부하시면 좀 아실 텐데 그 당나라에서 이제 큰 난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글을 쓰는데 기가 막히게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읽고 그냥 적들이 놀라가 도망갔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 전할 정도로 정말 글을 잘 썼죠. 이게 바로 토황소 경문. 토벌한다는 얘기예요.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경문을 또 이렇게 딱 쓰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의 저서로서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 책들을 보면은 뭐 개원필경이라는 저서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최치원을 통해서도 이 당시 어떤 학문의 어떤 발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학문 발달을 이렇게 앞장섰던 인물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육두품들이 좀 이렇게 주도하는 어떤 그런 설총도 육두품이잖아요, 그죠? 최치원도 육두품이고 육두품들이 이렇게 주로 주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 호족들과 손을 잡고 호족들이 불행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 중세 고려를 세우게 되는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는 여러분들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이 있었다. 통일신라에는 국학이 있다면 그리고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었다. 남북국의 교육기관들을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교를 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대에 이렇게 유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역사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역사편.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그 역사는요, 그 나라의 어떤 역사야. 중요한 역사야. 근데 여러분들 역사서를 만드는 시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굉장히 국가가 편찬하는 건데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굉장히 막 패배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식의 역사 쓸 것 같아요? 아니지. 여러분들 일기 쓴다고 해봐. 일기 쓰면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좀 좋은 거 쓰잖아. 왠지 모르게 좀 창피한 거, 좀 이렇게 찌질한 거, 좀 이런 거 좀 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역사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역사서들, 그게 쓰여진 시기를 보면 대부분 잘 나가던 시기예요. 잘 나가던 시기. 자,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고구려에는 유기라고 하는 방대한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없어졌거나 또는 요약했거나 그랬겠죠. 자, 어차피 유기, 이것을 요약해 놓은 책이 신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집. 요거 이제 5권으로, 100여 권 된 책을 5권을 지금 요약을 한 건데, 이 신집 5권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요게 만들어진 시기. 요 신집이 만들어진 시기. 요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영양왕 때입니다. 영양왕 때 이문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영양왕이 누구냔 말이에요. 영양왕 때가 언제냐면 바로 수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예요. 그 수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 모두 고구려가 물리칩니다. 그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도 나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강력한 통일 제국 수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친 거야. 자랑스럽잖아요. 정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신집. 이런 역사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어떤 역사서가 있냐면, 백제는 서기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서기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쓴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근초고왕 시기예요. 근초고왕 시기.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근초고왕 시기, 박사 고흥에 의해서, 제가 박사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 박사 고흥에 의해서 서기라는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초고왕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4세기. 백제의 가장 잘 나갔던 정복군주, 정복의 시대, 바로 백제의 시대. 바로 그 시대의 역사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서기예요. 신라 볼까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는 여러분들 국사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국사. 그러면 느낌 와. 자, 이제 배우지 않아도 돼. 이제 이거 배우지 않아도 이제 알 것 같아. 자, 국사가 편찬된 시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느낌 빡 와야지. 그렇죠. 바로 신라의 전성기, 바로 진흥왕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흥왕 때 거칠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가 바로 이 국사더라라는 어떤 공통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거 기록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각국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남북시대는 이제 통과를 하고요. 자, 이제 다음은 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교. 자, 이 도교는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신선사상. 네, 여러분 신선사상 또는 무위자연.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 도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교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려낸 결과물이 바로 사신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신도는 뭐냐면, 왜 동서남북해서 사방신 해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색깔들도 청룡, 청색, 우백호, 백색, 남주작, 붉은색, 북현무, 검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신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을 그려놓은 게 고구려 벽화에 특히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사신도 같은 것들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에서 이제 사신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도교의 어떤 그 영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산수무늬 벽돌이야. 산수무늬 벽돌. 근데 사신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신도 중에 그 좌청룡, 우백호, 그러니까 특히 청룡을 그린 사신도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좌청룡을 잘 보시면 가만히 보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운동화 왜 나이키 이렇게 창처럼 보시면 그 문양 있잖아요, 문양. 그거랑 똑같아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옛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이거 옛것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옛 문화 자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자인, 모티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은 우리 옛 문양들 있잖아요. 그 옛 문양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러분 외국에 쓰고 있는 그 나이키의 문양은 이미 우리나라 사신도에 이미 그려져 있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그 디자인을 보고 영감을 땄으면 아마 나이키의 문양은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나이키 문양은 보면 볼수록 이거 질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PPL도 아닌데? 뭐 PPL 해주실 건가요, 나이키?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예, 그런 어떤 옛 문양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 예, 그런 데서 영감을 좀 얻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어떤 그 도교에서는 산소문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럭벌럭, 예, 산이 이렇게 얼럭벌럭 신선들이 사는 산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신선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예, 이게 바로 산소문이 벽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와, 이 금동대학로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 이게 진짜 정말 이거는 이게 지금 이제 부여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여러분. 부여에서. 예, 부여에 가면 여러분들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금동대학로 발견된 곳이고요. 그리고 사비, 천도, 부여, 성황과 관련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죠? 부여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발견된 거냐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옛날에 이게 발견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주차장으로 만들 건데 거기가 이제 옛날 공방터가 있었던 곳이라서 뭔가 고고학자의 눈에 봤을 때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주차장을 깔아버리면, 아스팔트 깔아버리면 여기 발굴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번만 더 파보겠다. 한 번만 더 파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예산이 잘 안 돼가지고 자신의 전셋집을 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발굴해 줘. 아, 무슨 열정이야. 아, 진짜 이 학자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아무도 안 나오면 전셋집 대출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 나 진짜 대단하신 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또 이 고고학자리 촉이 또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딱 파봤는데 쭉쭉쭉쭉 파다 보니까 뭔가 진흙이 막 있는 곳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그 진흙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빛을 받아 뭔가 반짝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순간 막 소름이 쫙 못 나온다. 라고 해서 이게 진흙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그때 이제 겨울이었대. 12월 얼마나 차. 이걸 스펀지로, 왜냐면 물을 쭉 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스펀지 같은 걸로 조금씩 좀 찍어내야 되거든. 그 추운 겨울에 이 손에 한 4시간 동안 담그시고 그걸 계속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근데 맨 처음에 이게 반짝였을 때는 뭔가 금속 조각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물을 빼내고 진흙을 빼내면서 파고 들어가는데 대박! 이게 점점 형체가 뭐가 커진 게 나오는 거예요. 헉, 뭐야? 라고 해서 봤더니 금동대학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백제의 예술은요, 금동대학로 발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금동대학로가 발견되면서 백제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문화유산이,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백제의 문화유산이 뭐 대단하다고 했지만 이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로만 그랬지 뭐가 진짜 대단한지를 확실히 느낌이 안 왔는데 게임 끝. 금동대학로가 나오는 순간 게임 끝. 우와, 대박. 백제 장난이 아니네. 라는 게 그냥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되고 증명이 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 아, 이 금동대학로가 발견되면서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부여에 가면요, 금동대학로 보러 가요. 예. 이 부여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진짜 볼 때마다 그 맨 위엔 봉황이, 이 봉황이 가슴을 탁 내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당당함이 보이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용이 그 산이며 봉황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걸로 딱 받치고 있는데 그 손톱을 잘 보세요. 야, 이게 발톱이죠, 발톱. 그 발톱을 잘 보면 그 어떤 백제인들의 어떤 그 기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냥 빡빡 느껴져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 연꽃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위에 신선들이 그 위에서 머리도 감고 있고 낚시도 하고 있고 정말 그 평화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 정말 무의자연의 도교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해내는 모습들, 불교와 유교와 도교를 모두 다 아우러내는 모습들. 뭐 유교적 여기서 그것도 뭐 왕고 가가 뭐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쩌니 금동대학로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진짜 한번 부여 가시면 한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향로에 여러분들 거기서 향 피면은 연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죠? 정말 이 금동대학로 도교와 관련된 거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요. 신라는 화랑도. 이 화랑도도 여러분들 도교적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화랑들이 여러분들 왜 그 명산유곡, 좋은 산과 좋은 이렇게 강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신선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도교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신채호의 난가 사상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전통적 사상은 유교적인 어떤 문약한 그런 사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명산, 명천을 다니면서 우리 어떤 그 호방한 기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상, 이게 바로 우리의 원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난가 사상도 바로 이런 데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역사와 도교를 살펴봤는데요. 어쩌니 고대에는 이런 어떤 신선적인 어떤 무의자연적인 어떤 도교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이제 불교입니다. 하여튼 고대 미술에 제일 중요한 게 불교죠, 여러분들. 불교를 빼놓고 우리 역사의 문화를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불교는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불교는 정말 절대적 존재, 절대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건데, 이 불교가 들어왔던 그 시점을 볼 텐데요. 먼저 이 불교는요, 왕실에서 주도를 합니다. 왕실에서 이 불교를 받아들여요. 네, 왕실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귀족들에게는 자신의 현재의 어떤 모습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왜 그따위를 사는지 알아? 너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나 왜 귀족인지 알아? 나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거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고착화시키고 이런 기득권을 인정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이 업사상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층 피지배층들은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이 어떤 사회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이런 게 있고요. 하지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네. 좀 못 살면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기대서 어떤 그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 이것도 또 필요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고대의 불교는 호국불교, 이 나라의 어떤 나라를 위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런 불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실 주도로 불교를 받아들여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율령불교 그리고 태학. 어느 왕이에요? 소수리왕이잖아. 소수리왕 때 이 불교를 수용하는데 어디에서 수용을 하냐면 중국 전진에서 이 불교를 수용하고 있더라라는 거.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근초광 뒤에 나오는 침류왕. 이 침류왕 때 중국, 역시 중국이에요. 동진에서 이 불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경상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 불교를 수용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남쪽 바다인데 백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불교를 수용하게 돼 있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이거 외래 종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불교가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외래 종교라고요. 외래 종교는 여러분들 들어올 때 굉장히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천주교 들어올 때도 어땠습니까? 충돌하잖아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면 충돌하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아요. 이 당시 신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래 종교 불교가 들어오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충돌을 극복해내려면 뭔가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법흥왕이 아마 이차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차돈아, 너 좀 와봐라. 안 되겠다. 야, 이거 귀족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너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차돈의 목을 쫙 뺐더니 흰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하늘에서는 꽃비가 흩내리면서 부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차돈아, 미안하다.
너가 우유를 좀 머금고 있어라. 너의 목을 자르면 우유피가 뿜어져 나오게 할 거고 내가 궁녀들을 시켜서 저기 지붕 뒤에 숨어가지고 꽃비를 뿌리게 할게.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바로 이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버풍왕 하시면 왜 율령, 왜 제가 소수리망 따라쟁이 이렇게 해서 똑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율령도 그리고 불교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정적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교의 법,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버풍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불교식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불교식 이름이 언제까지 쓰여지냐면 불교식 이름이 진덕 여왕 때까지 진덕 여왕 때까지 이런 불교식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진흥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와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은 다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여기 이제 삼국시대에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들만의 불교야. 피지배층들은 몰라. 왜? 아니 불교를 알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을 알려면 글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그들만의 불교야. 그것도 보면 또 안쓰러워. 왜냐면 그들은 지금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신세계적으로 볼 때 이들은 좋은 거야. 나 죽으면 나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죽으면 극락까지 가. 부럽죠 여러분들. 근데 피지배층들은 지금도 못 살아. 근데 죽어서 갈 데도 없어. 너무 깝깝한 거야. 너무 깝깝한 거야. 진짜 깝깝한 거야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바로 그들만의 종교, 그들만의 안식, 그들만의 천국을, 그 위에 있는 그 천국을 밑으로 쭉 끌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 귀족들, 그 왕들만이 갖고 있는 그 카드, 극락의 카드를 쭉 갖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뿌렸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신라, 그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효는요, 우리 원효하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원효와 의상. 둘은 베프였고, 이 둘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의 유학길로 갔다. 그런데 그 중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못 가겠어. 지쳤어. 물이 먹고 싶어. 물 못 먹나 죽겠어. 여기 있다. 아주 그냥 찰찰 넘치는 아주 그냥 차가운 생수가 옆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벌컥 마셨죠. 너무 맛있는 생명수예요. 마시고 한 잔 푹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더니 바로 해골물에 담긴 썩은 물. 대박. 그때 원효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제 먹었던 그 차갑고 단 생명수와 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은 똑같은 물인데 어제 나는 맛있게 먹었고 지금은 먹을 수 없으니 똑같은 물을 갖고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의상이 때 얘기하죠. 친구야, 나는 이미 다 깨달았다. 빠이빠이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원래 이야기에서 해골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이에요. 그냥 편하게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무너진 무덤 속에 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원효가 깨닫게 된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원래 스토리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약간 밋밋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뒤에 사람들이 오면서 뭔가 좀 드라마틱한 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게 바로 이제 해골물이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게 전래가 되면서 구전되면서. 어쨌건 이제 원효는요, 그러면서 유학길을 멈추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고 누구나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기층 민중, 기층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려면 이 근엄한 어떤 지배층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은 노래, 그들과 같은 이야기, 그들과 같은 모습을 지으면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춤도 추면서 술도 마시면서 정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지었던 노래가 바로 무애가라는 겁니다. 무애가.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기층 민들한테 외칩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외쳐. 어떻게 해요? 아미타. 외쳐봐. 아미타. 이것만 외치면 모두 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 그 귀족들, 왕들만 갖고 있었던 그 극락 카드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아미타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그 극락세계를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만 외치라면 되는 거예요. 예. 나무 아미타불. 나무라고 하는 건 기원합니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쳐. 그럼 모두 다 극락세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 이건 정말 이거는 그때 그 백성들에게 그 민중들에게 완전히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슈퍼스타. 그 괴롭고 힘든 세상을 버텨내야 하는 삼국 전쟁의 어떤 그 고난을 버텨내야 했던 그 백성들에게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그 카드를 주어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미타 신앙. 이걸 우리는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정토. 서방 정토. 정토가 바로 극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극락을 관장하는 아미타 신앙. 이런 것들을 지금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요. 그들만의 불교를 끌고 내려와서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모습들. 이게 진짜 참 이게 가슴을 좀 짠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가도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요. 그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효가 이제 이런 어떤 파격적인 어떤 모습 보이는 것만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은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이 원효가 썼던 어떤 그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로 다 통한다. 진실 하나 통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서 화쟁사상, 이 화쟁,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서 이제 원융회통사상. 원융회통사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바퀴 삥 돌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로 이제 연결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원융회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어떤 저서로서 본다면 바로 그래서 십문화쟁. 이게 여러분 십문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십문화쟁이에요. 화쟁. 이게 화쟁은 이게 싸운 것들, 이렇게 막 대립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문화쟁론, 뭐 이런 저설,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 그와 같은 정말 학자적인 어떤 풍모도 이 원효는 갖추고 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이게 학자 열심히 공부한 그런 분이 이렇게 민중 속으로 탁 파고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모습들, 진정한 학자, 실천하는 대학자의 모습을 이 원효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상은요, 의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상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원효랑 좀 달라요. 의상은 이제 내 스타일 같아. 제가 이렇게 약간 이게 범생이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기로 했으면 또 유학을 해야지. 라고 해서 원효는 다시 돌아왔지만 의상은 간 거야. 가면서 갔다 와서 이제 이 원효 의상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신앙을 발달을 시키냐면 관음시상, 관세음 사상 있죠? 관음신앙, 관음신앙 이런 것들을 또 발달시킵니다. 여러분 관음이 뭐냐면 관세음 보살이 뭐냐면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 약속을 해요. 내가 못을 이뤄내면 그 다음에 부처가 되겠다, 불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건데, 이 관세음 보살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부처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미타 부처님은 내가 죽고 나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처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소원을 이루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멀어. 근데 관세음 보살은 뭐예요? 나의 현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왜 불교하면 딱 떠오르는 그 주문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야, 이거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는 거야. 사실 부처님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이 두 분만 알고 있으면
사실 현재에도 잘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러한 아미타불과 관세음 신앙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바로 원유와 의상이다.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정한 베프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층 백성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던, 물론 그 희망이 허상일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배신의 어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되는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음신앙을 또 발달시킨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의상도 마찬가지로 학문적인 어떤 그런 발달을 굉장히 많이 이뤄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화엄종을 굉장히 많이 발달을 시킵니다. 화엄종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는데 뭐 일즉다 하나가 곧 다 많음이요 다 즉일 그 많음이 곧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화엄 일승 법계도 화엄 일승 법계도 요걸 이제 그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법계도니까 그림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렇게 딱 제시가 되고 이 승려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화엄 일승 법계도. 그리고 이 의상과 관련된 사찰이 뭐가 있냐면 부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석사. 영주, 경북 영주에 가시면 부석사가 있는데 이 부석사 창건과 이 의상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부석사는 제가 이제 고려시대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의상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을 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해초. 이 해초를 어디다 써야 되지? 의상도 있고요. 그 다음이 해초.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해초는 왕 오천축국. 왕 오천축국전. 이거는 이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갔다 오면서 쓴 기행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서 원효, 의상, 해초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신라 말기가 되면요, 신라 말이 되면 선종이 또 유행을 합니다. 선종이 유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원효와 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어냈다. 이게 바로 통일신라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지금 우리 불교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원효와 의상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신라 말이 되면 여러분들 이게 선종이 또 유행을 합니다. 선종이 또 유행을 하는데, 선종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불교의 종파인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말 그대로 교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부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종은 뭐냐면 아니에요. 교리 몰라도 돼요. 글자 몰라도 돼요.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선을 통해서. 자, 이건 뭐냐면 누구나 다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는 말과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당시 호족들은요, 나라를 세우고 싶었고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왜? 골품이라고 하는 폐쇄적 신분지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종은요, 그걸 깰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논리를. 그래서 이 선종들은 그 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그 결과 뭐 9개의 산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 구산 선문,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호족의 어떤 호족의 후원에 힘입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근데 사실 이제 호족의 후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호족의 후원이라고 하면 이 호족들이 또 좋아하는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풍수지리. 이때 또 풍수지리도 유행을 해요. 풍수지리. 특히 이 당시 그 풍수지리의 대가라고 한다면 도선대사. 도선대사. 내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운이 나온다. 왕의 기운이 나온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 불교와 관련된 이 고대의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원효 같은 경우 정말 그 뛰어난 대학자가 이렇게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그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려고 실천했던 정말 진정한 학자의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불상과 불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불상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절대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사진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불상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니 해도 삼국에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불상부터 먼저 볼게요. 그게 뭐가 있냐면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제가 아까 그 보살, 관세음보살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륵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나는 나중에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다 구원하고 극락세에 가겠다. 부처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는 부처야. 마치 이제 기독교에서 왜 재림예수라는 어떤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내려와서 중생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그런 미륵보살. 그 미륵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반가부좌를 틀고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구려의 불상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제 금동, 이건 이제 사진만 보시면 돼요. 사진만, 이거 이름 외우지 마세요. 금동 연가 7년.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명자, 새겨진 거예요. 예, 새겨진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부처님입니다. 열애 입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런 불상이에요. 보고 있으면 좀 규모는 작지만 살짝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불상의 특징, 특히 삼국시대의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이때 이제 불교가 처음 들어오잖아요. 처음 들어왔는데 막 불상이 막 이게 무서웠고 막 그러면 좀 믿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푸근한 맛, 외래 종교니까 푸근한 맛, 뭐 이런 것들이 좀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 같은 경우는요, 서산 용현리에 가시면, 서산 용현리에 가시면 이 바위에다가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마예요. 바위에다 새겨 놓은 부처님이에요. 열애입니다. 열애. 예, 근데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3명. 삼존상. 예, 서산용현리 마예열의 삼존 입상이라고 서 있는 모습이니까 삼존상이 있습니다. 요 서산용현리 마예열의 삼존상은 여러분들 특히 이게 진짜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립니다. 백제의 미소. 근데 뭐 사실 이게 백제의 미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우리의 미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의 어떤 얼굴을 보고 있는 느낌? 네, 제가 웃는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어쨌건 서산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를 한번 볼게요.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그 경주 남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아마 만나시게 될 텐데, 경주에 가시면요, 배동이라고 있어요. 배동. 네, 이 배동에 가시면 그 석조, 이게 돌로 만들었습니다. 석조, 돌로 만든 부처님 열애, 역시 이것도 이제 3명이에요. 3명. 삼존 서 있어요. 입상. 이런 모습들.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 이런 어떤 그 부처님들이 계신데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웃고 있어요. 진짜 다들 웃고 있어. 왜 이렇게 웃어 자꾸.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지고 싶은 정도로 아주 참 푸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웃음 짓는 그 불상들이 통일신라 오면 완전 분위기 반전. 여러분 통일신라 그 불상의 대표적인 불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석굴암 본존불. 와우. 어때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압도당하는 느낌 들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삼국시대 불상을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옆에 이렇게 기대고 싶고 그런데 석굴암 본존불은요, 이런 느낌.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권위, 이 삼국지대 여러분들 통일시킨 통일신라 시대 여러분들 전제왕권의 강화의 시대 아니야. 그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이기 때문에 그 왕을 닮은 전제왕권을 담은 그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굴암 본전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발해의 불상 중에서는 여러분들 그 이불병좌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불은 뭐냐면 이불을 덮고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두 명의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두 명의 부처님이 서로 앉아있는 이불병좌상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불상은 이렇게 사진만 보시고 딱 느낌 오시면 되고요. 이제 불탑을 한번 볼게요. 불탑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처님이에요. 이것도요. 왜냐면 이 불탑에 부처님의 사리, 부처님을 왜 이렇게 화장하고 나서 나온 그 사리들 있잖아요. 그 사리를 하나씩 모셔두기 때문에 불탑은 그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아니 그렇게 사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리를 집어넣지 못할 때는 부처님의 말씀, 불경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탑이었던 것 같아요. 불에 타서 남아있지 않고요. 백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거 백제 거야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백제 무왕입니다. 이 무왕이 사비 부여 시대에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어떤 그 도시 아마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익산이었고 여기 지은 절이 바로 미륵사였습니다. 이 무왕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서동입니다. 서동. 서동과 그리고 선화공주의 이야기.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 이 선화공주가 이제 이 미륵사를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게 바로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이제 해체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리함을 드디어 열어봐요. 야, 진짜 이 1500여 년 전의 비밀을 드디어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대박. 웬일이야. 익산 미륵사지 하면 여러분들 선화공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익산 미륵사지를 지었던 사람의 이름이 선화공주가 아니었어요.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멘붕. 우리의 선화공주 어디 간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탑은요. 이게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체가 안 돼요. 도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100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체를 한번 시키면요. 그 안에 그 1000여 년 전 이상의 어떤 그 비밀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잘 보시면 이게 나무로 만든 목탑 같아요. 그래서 이 목탑이 석탑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그 과정의 모습을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여러분들 고대의 탑 중에서 아직 한 번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해체하지 않은 탑이 딱 하나 있어요. 정말 딱 하나, 다 해체했어요. 다 수리하기 위해 다 해체했는데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탑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쁩니다. 다른 탑에 비해서 되게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여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진빨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눈으로 보면 너무 예뻐서 사진 찍으면 이거 내가 눈으로 봤던 그 느낌이 안 나는데 내가 사진 못 찍어서 그런가? 사진 잘 찍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진빨이 잘 안 좋아요. 어쨌건 간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 안에 한 번도 해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략 한 1500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그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기록도 있고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린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는 게 아니라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림사지 5층 그 석탑 앞에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저는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의 그 1500년의 시간 속에 아주 일부 한 몇십 년의 시간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좀
겸손해진다라는 느낌. 예. 왠지 모르게 저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 앞에 가면은요. 예. 그래서 정제조 오친석탑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부에 가시면 여러분들 정제조 오친석탑 꼭 가보셔야죠. 금동대학로도 보셔야 되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죠? 볼 게 많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백제의 어떤 탑이라는 건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부여 정제조 오친석탑은 여러분들 또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당나라가 여러분들 백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 당나라 장수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백제를 평정했다야 이거 새겨놔 해서 여기다가 문신을 새겨놔요. 글씨로 이제 새겨놓은 거야. 내가 백제를 정복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를 평제탑, 백제를 평정한 탑, 이걸 써놨다 해가지고 평제탑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래서 부여의 탑 살펴봤고요. 자, 이제 신라의 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탑은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요, 경주에 가시면 분황사 석탑이 있어요. 분황사 석탑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분황사 석탑은 어떤 탑이냐면 모전탑이에요. 모전탑.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모방했다는 얘기예요. 전탑은 뭐냐면 바로 전탑은 뭐냐면 바로 벽돌탑이에요. 벽돌전자, 벽돌전. 벽돌을 모방한 탑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흙을 구워가지고 탑을 쌓아요. 이걸 전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둘러보면 다 산이다. 돌산이야, 돌산. 화강암산. 그래서 돌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는 석탑이 많아요. 일본 가시면 여러분들 나무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목탑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탑, 우리의 석탑, 일본의 목탑이에요. 이렇게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게 경주 분황석탑은 우리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 하나씩 깎아가지고 쌓아 올린 거예요. 대박. 아니 왜 이런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벽돌을 구우면 이제 편하잖아요. 흙을 구우면. 그게 아니라 그냥 돌을 하나씩 다 벽돌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올린 탑이 바로 이 경주 분황석탑입니다. 이게 진짜 불심이 진짜 대단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탑입니다. 한번 가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분황석탑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이 가문사에 가면요, 가만히 있어봐. 이 가문사 3층 석탑은 이거를 통일신라로 가야 되겠지?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통일신라에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는 가문사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어요, 여러분들. 황룡사 9층 목탑. 이건 뭐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느 왕 때냐면 여러분들 선덕 여왕 때. 선덕 여왕 때 그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자장법사의 그 건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탑이 바로 이 황룡사 9층 목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던 시기가 언제면 643년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642년을 설명드렸습니다. 642년은요 신라로서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백제 의자왕이 막 대야성 전투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막 경주로 압박해 들어오고 있고요. 이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신라가 김춘추,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냈죠. 도와달라고. 그때 만났던 게 바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던 연개소문. 근데 연개소문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한강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어떻게 한강을 줄 수 있습니까? 결국 실패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신라는 철저히 고립되고 위험한 상황, 백제가 압박하고 고구려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바로 642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643년에 선덕여왕이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바로 이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워요. 무려 높이 아파트 30층 높이, 엄청난 높이의 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층마다 다 의미를 부여해요. 바로 신라가 제압해야 될 나라들의 이름을 다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수세에 밀리고 후진적 국가라고 숭을 받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삼국의 통일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그 발상의 전환의 상징. 이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 이걸 세워가지고 모든 신라인들한테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 그 30층 높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딱 있는 거야. 눈 뜰 때마다 이게 바로 신라 삼국 통일의 비전이야. 이걸 보면서 신라인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발상의 전환이 고구려 백제 신라 최종적 승리자 신라가 될 수 있었던 그 토대가 되었다. 이게 바로
그 642년 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을 낳았던 그런 결과물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올 겁니다. 그때 이렇게 정말 오히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뒤집는 발상의 전환. 우리 마음속에도 황룡사 9층 목탑을 한번 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진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고려시대 때의 몽골 침입 때, 이 몽골 침입 때 이 몽골인들이 또 이걸 불태워버리면서 결국 황룡사 9층 목탑은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지금은 터만 남았는데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요. 때가 있어요. 답사를 갈 때도. 황룡사 9층 목탑 거기 있는 그 황룡사지가 진짜 멋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여름 뙤약볕에 제가 좋다고 하니까 여름 뙤약볕에 여기를 가셨더라고요. 아이고 그 웬 고생이에요. 그럼 그거 아무도 못 느껴. 언제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늦가을 낙엽이 떨어질 때 이 황룡사 9층 목탑이 지금 이제 심초석만 있어요. 그 밑에 돌멩이만 있는데 거기 그 주위가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그때 이제 주위에 어떤 논밭도 이제 논도 지금 다 농사를 다 추수 다 끝난 상황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걸터 앉으세요. 걸터 앉으시면서 5시쯤 되면 이제 해가 지금 질 무렵이에요. 해가 질 무렵 잘 보고 계시면 기차도 지나가요. 낙엽. 노을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그 광경,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이 신라 천년에 가장 화려했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멋진 시간과 멋진 배경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접목시켜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화려함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러면서 한번 인생을 한번 관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 황룡사 9층 목탑 그 터 황룡사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석가탑이라고도 하고요. 석가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이 무영탑이라고도 하고요.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고 해서 무영탑이라고도 하고요.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안 보여가지고 결국 이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무영탑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경주 불국 3층 석탑을 수리한 건 해체하면 뭐가 나온다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보물이 여기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을 다 수리하기 위해서 열어봤더니 세상에나 여기에 바로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나옵니다. 자,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은 어떤 역사를 얘기했습니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우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예요. 열면 나온다니까. 열면 이렇게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이름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무구정광 대다라는 게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다보탑 있죠, 여러분. 다보탑.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불국사에 가시면 이 다보탑을 딱 보시면서 다보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불국사에 가시면 왜 여기 이제 석가탑이 있고 여기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시고 사진 딱 찍고 이제 딴 데로 가신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의 스토리가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석가탑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석가탑 그 주변에 방석 같은 돌로 이렇게 방석처럼 놓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들이 석가탑을 석가모니예요. 부처님이 지금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듣고 있을 때 불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석가모니가 불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해서 다보열에 다보 부처님이 등장해서 이게 진리야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바로 그 장면을 구현해 놓은 게 바로 불국사예요. 그 석가모니가 지금 대중들한테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자 그 옆에 있는 다보열애가 땅에서 부르르르르르 솟아오르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바로 저자가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지금 그 공간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다보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멋있죠. 사진을 잡더라도 석가탑과 다보탑을 같은 앵글에 잡아줘야 이게 하나의 스토리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알고 가면 이렇게 보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있는 탑이 있죠. 유명한 탑. 아 진짜 이 가문사지 3층 석탑. 아 진짜. 아 저는 정말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을 보고 진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의 탑이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저는 제일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번 더 큰 탑이 있어. 아니 탑이 이렇게 커? 아니 이게 말이 돼?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엄청난 스케일에 이 가문사의 3층 석탑은 바로 통일신라 초기 어떤 그 통일의 어떤 자부심을 보여주는 그런 탑이 아닐까. 그런 어떤 그 통일의 어떤 그 기상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 가문사지 3층 석탑.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는 지금 야경이 밤에 이 불빛이 정말 멋지게 쏘여주고 있어요. 밤에 가보셔도 좋고요. 저는 새벽에 갔어요. 네, 새벽에 갔는데 아 진짜 별이 쏟아져요. 네, 별이 정말 쏟아지는데 거기에 그 새벽동이 탁 트면서 제가 기다렸거든요. 새벽동이 저쪽에 트면서 서서히 이 모습을 드러내는 가문 3층 석탑은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예. 가문사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어느 왕과 관련되는 거 예, 신문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절이 바로 이 가문사잖아요. 예, 문무왕이 왜 죽어서 용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용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실제로 가문사에 가면 여러분 밑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 용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내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문사의 3층 석탑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말기로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경주 불굴 3층 석탑 완벽하거든요. 진짜 균형이나 비례나 완벽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씩 무너져요. 양양에 가시면 강원도 양양에 가시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있는데 이 3층 석탑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각을 또 새겨놨어요. 탑에다가 조각을 새겨놓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는 어떤 미라고 해요? 미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단순미라고 합니다. 단순미가 가장 아름다운데 그 단순미를 구사를 못하니까 거기에 장식이 붙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미를 구현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석가탑이 그 단순미의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진전사 화려는 한데 뭔가 모르게 화려하니까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어쨌든 양양 진전사 3층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호족들이 후원을 하면 선종이 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승탑도 유행을 해요. 승탑은 뭐냐면 불탑이 아니에요. 승탑은 승려들의 살인을 모셔놓은 탑인데 선종에서는 그 참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참선을 지도하는 스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승이 돌아가시면 스승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 승탑이에요. 예. 근데 이 승탑 중에서 대표적인 승탑이 있다면 바로 화순에 가시면요. 화순에 가시면 그 쌍봉사 철감선사 스님이죠. 철감선사 승탑이 있어요. 진짜 진짜 고대의 어떤 그 화려함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승탑이다라는 거 사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해입니다. 예, 발해는요, 발해의 탑 중에서 유명한 게 있다면 바로 영광탑. 예, 발해의 영광탑. 이것도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의 문화 이야기 일부를 했습니다. 진짜 할 말이 정말 더 많은데 이게 많다 보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문화 파트만 나오면 전 신납니다. 네,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들이 막 곳곳에서 들어가 있으면서 기억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떠나세요. 예, 우리나라 그 역사, 문화 볼 게 많이 있거든요. 떠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추억을 여러분의 그 역사, 문화와 연결하셔가지고 좋은 추억으로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여행 응원하겠습니다.